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캡스톤 디자인 5장이죠. 문제 인식과 그 다음에 이 인식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차시를 학습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인식의 개념과 중요성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해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를 창안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 새로운 문제를 또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식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하고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스템적인 사고를 한다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을 이제 아주 넓은 관점, 거시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아주 좁은 관점, 미시적인 관점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스템의 수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할 때 필요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맨날 뭐가 문제야 하는 말들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문제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상태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태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는 것, 즉 차이가 발생한 것,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되는 거죠. 비로소 그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가장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의 목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또는 제약 조건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그 단계에서 타당성, 이걸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남기겠느냐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죠. 문제를 정의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 적용될, 또 개발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뱅킹 서비스 하는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앱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앱 개발을 하는 기술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뱅킹, 은행 업무와 관련된 그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좋은 앱을 개발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것에 대한 용어나 아니면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의 담당자들하고 이 개발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궁금한 사항,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기록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좋은 그런 시스템, 좋은 프로젝트가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와 과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은가라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되면 좋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현재 상태 사이에는 이런 어떤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as is라고 합니다. as is.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to be라고 하죠. as is to be. 이렇게 해서 현황과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침, 목표와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와 또 어떤 현상과의 차이가 이 간극이 크면 소비자가 불만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것으로 음미할 수 있어요. 과거에 100원어치 팔았는데 이제 올해 앞으로는 200원어치 팔고 싶다. 그러면 100이라는 것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100이라는 것만큼을 더 얻어내게, 더 팔려고 하면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더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정의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 지금은 200을 못 팔고 100밖에 못 팔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인 또는 부서에 부여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유형으로는요, 뭐 발생형, 탐색형, 그 다음에 설정형,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는 상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하고 현재 상태하고 현재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차이를 바라보는 거죠. 이 차이가 이제 갭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시간 축상에서는 과거를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 미달이다라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미 일어나 버린 문제를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것이 발생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생형 문제에서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빌딩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우리 재고가 창고 안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재고가 발생했죠? 불량품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이 원인이 이렇게 됐을까요? 설계 불량인가요? 아니면 제조 불량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탐색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시켜야 할 내용을 바라보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그런 기준을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기준선은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요. 현재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개선하거나 또는 개량시키는 이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문제를 뽑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이런 유형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과 관련된 행동을 단어로 표현할 때는 찾아낸다, 발견한다, 이런 거죠. 용어를 써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150대를 생산해서 50% 생산성을 높이겠다. 현재
100대 팔면서 이익이 5%가 남았는데 이것을 10%로 5% 증가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탐색형 문제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설정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까지 기준이 없었어요.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가치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개선이나 개량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획하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내거나 창조하거나 만든다라는 거예요. 해외 시장 없었던 거 이제까지 기존 시장하고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새로운, 이제까지 라면만 팔았는데 뭐 끓이는 라면만 팔았었는데 이제 비빔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들이 이 설정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어떤 건가? 문제가 뭔지는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문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족한 사항, 아니면 현실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새롭게 인식하는, 알아채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프로세스, 아니면 없었던 그런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를 출발시키는 출발점이 바로 이 문제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과연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예요. 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회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회가 먹고 싶어서 오늘 모처럼 만에 회나 먹으러 가자 했더니 집사람이, 아내가, 나는 회 진짜 못 먹어요. 그냥 저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먹으러 레스토랑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저는 짜장면과 탕수육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말고 이번에는 그냥 뭐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막 울어요. 자빠져요. 그래서 서로 양보 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점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면서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마스크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긴급 생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있는 자재를 다 털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한 자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요구하는 그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시급히 자재를 들여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 자재가 품질이 있는지, 퀄리티가 떨어지는지, 자재에 대한 어떤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인에다가 그냥 돌리고 나중에 완제품을 가지고 검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더니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문제가 될까요? 이런 사례들이, 이런 단순한 사례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죠. 앞에 제시한 사례들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일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인식,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림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 다니다 보면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품절이 많다. 솔드아웃. 금방 팔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많이만 안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많이 사갔다는 뜻인가요?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 신제품 개발을 하느라고 6개월 동안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뚜렷한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제조원가가 높다. 그 품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었다. 그래서 하자가 많다는 거죠. 불량률이 높다. 그 다음에 납기 지연이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뭐 이런 여기 지금 여러분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웬만한 것들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또 하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오직 1등을 다니는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한 발 빠르게 새로운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남들이 없는,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블루오션을 선점을 해야 되겠죠. 이 블루오션이 조금 있으면 그린오션이 되고 조금 있으면 레드오션이 돼요. 레드오션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또는 아주 단순한 수준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엔지니어가 모방이 가능한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업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는 결국은 무한 경쟁이고 1등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why, what, how 하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공학도로서, 또 개발자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으로는 이제 새로운 요구와 필요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문제인식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길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거죠. 자,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 아주 대표적으로 스위스 하면 이 시계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죠. 뭐 관광을 가서도 이 스위스에서 시계를 많이 삽니다. 그죠? 뭐 롤렉스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이제 이런 시계들이 많이 있어요. 1967년에 스위스에 있는 한 그 중소기업의 연구소에서 쿼츠라고 하는 그 시계를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제 스위스의 장인들이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수공업으로 수제품으로 만들었던 이런 그 제조업자들이 이런 것 무시했어. 이런 게 안 올 거라고. 근데 일본에 있는 시계 회사 세이코에서 이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명품 시계 반열에 아주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세이코가 그래도 한 3위권 그룹에 세 번째 그룹 정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술에 얽매여서 기득권 세력이 거부하는 그런 기술 변화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작은 기업에서 먼저 도입하고 채택함으로써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에 그 잠재력을 갖게 된 거죠. 기존 세력, 기득권 세력,
이런 기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사세가 줄어들고 또 사업에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밑에 보이는 도표는 이런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함으로써 사업이 거의 망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코닥이라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 회사가 있죠. 이 코닥사는 원래는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한 회사인데요. 요즘은 이런 디지털 카메라 쪽의 시장은 거의 없고 의료 업체로 이렇게 변모하려고 하고 있죠. 7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의 후지 필름하고 그다음에 이 코닥이 이제 필름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코닥은 카메라를 같이 하고 있죠. 니콘이나 코닥은 이제 카메라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곧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많은 그 기술자들의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경영진에서 무시를 한 거예요. 무시를 하고 이제 뒤늦게 91년도부터 이제 카메라를 생산했지만 이미 소니나 캐논이나 후지 같은 이런 데서 시장을 다 점유를 해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진입해서 결국 파산하고 마는 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이 망해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코닥사까지도 어떤 존폐의 어떤 위험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미국의 그 전화회사죠. 통신회사입니다. AT&T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AT&T도 여러분 모르시고 있겠지만 원래 휴대폰을 개발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 AT&T는 원래 여러분 전화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벨, 알렉산더 벨이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치를, 이 기술은 80년대에 이미 갖고 있었지만 이런 휴대폰 시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한 거예요, 경영진에서. 그러니까 그냥 통신망 통해서 유선전화망만 잘 관리해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만 잘 관리하면 그래도 그냥 떵떵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휴대폰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모토로라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모토로라가 우리 이 소위 얘기하는 아날로그 휴대폰을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 같은 데서 이 이제 모토로라 기술을 배워가지고 휴대폰의 지금 거대 회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가 있는데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례로 봤습니다. 저런 사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인식,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는 관점과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발견은 이제 이미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수요자 관점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창안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관점과 문제를 생성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또 여기서 가지를 뻗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보여드린 이 문제인식의 유형의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보충해서 드리면은요. 자, 먼저 우리 문제 발견 관점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발견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을 함으로써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철저히 수요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 해결 방안까지 같이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창안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어떤 가치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한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티네이저 연예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양산됐어요.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것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형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연 모습을 전달받다가 이제는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 매기고, 이 가치를 광고나 이런 쪽에다가 접목시키고 신발이나 용품에다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예기획사라는 새로운 신규 사업. 그전에는 그냥 연예인 매니지먼트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품화시키는 일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새롭게 문제를 창안하는 관점이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 창안 관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발견 관점과 문제 창안 관점에 대한 얘기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문제 발견하는 관점에서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게 문제를 발견해야 되죠. 수요자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눈에 보이면 돈을 지불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죠. 공급자에게는.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발견하는 수단으로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고객의 불만을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 가전이 바로 김치 냉장고죠. 원래 딤체라는 김치 냉장고는 김치의 고어죠. 딤체가 여기서 나와서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냉장고에다가 원도어 냉장고에다가 투도어 냉장고로 바뀌다가 칸칸이 기능을 두고 그러다가 이것이 김치통이 같이 들어가니까 냉장고 열 때마다 냄새가 나고 냉기가 빠져나가고 해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아예 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매일 1년 12달 먹으니까 김치 전용 냉장고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부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건데요. 자,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요자 관점의 문제 발견과 아주 유사하지만 이것은 이제 개발자가 먼저 문제를 인식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앞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요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개발자가 먼저 인식한다라는 그런 차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동일한 제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 카운터 앞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샵이 이제 오프라인에도 매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just walk out
CRM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근거리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해서 이제 택이나 아니면 센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결제하고 카트만 밀고 나가면 쭉쭉쭉 계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창안 관점에서의 문제 인식인데 이것은 이제 수요자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그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줄 사람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서 이런 물건을 만들면, 이런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리겠다. 이렇게 하는. 기존 선풍기가 있었으면 선풍기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옆으로 좌우로만 회전했는데 이제 새로운 선풍기는 어떻게 돼요? 서큘레이션 하죠? 360도 거의 뺑뺑 돌면서 바람을 내보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요청했을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선풍기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급자가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개선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요구가 정확한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동향,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자세가. 자, 여기 에어프라이어, 필립스에서 만든 에어프라이어예요. 원래 이 공기를 뜨겁게 아주 공기 입자를 가열을 하면 공기 입자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그냥 복잡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래피드 에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설계를 단순화시키고 가격을 낮췄어요. 이건 에어프라이어는 소위 전자레인지하고는 좀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팬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팬을 이용해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히터에서 이게 이제 달궈지면 여기서 복사열이 방출이 되고 그 복사열이 이제 재료와 그 다음에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 복사열이 이 실내를 계속 채우겠죠. 채우면서 이제 업스트림 기류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팬을 통해서 다시 회전을 시킴으로써 음식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진동하면서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제품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집마다 전자레인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에어프라이어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것은 문제 생성 관점에서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 가치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겁니다. 아주 가장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 그래서 진입장벽을 자기가 만들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문제 생성 관점과 공급자 관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생성한다는 그런 관점은 새로운 소비를 유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관점에서 문제를 창안한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으로부터 이제 문제인식이 출발한다는 거죠. 이런
리샤밀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급 워치죠. 명품 시계. 그리고 에르메스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명품 백들. 이것들은 대중적인 사람들 필요 없다. 이걸 사줄 수 있는 1%의 인구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억짜리 가방이면 100만 원짜리 100개 파는 것보다 1억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그 어떤 소유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거나 하는 이런 것과 희소성, 이런 것들을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들이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결합된 것들이죠. 결합된 건데요. 문제를 새롭게 생성하는 관점에서의 문제 창안입니다. 뭐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또는 개인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요 인간의 욕망을 분석해서 만든 그 제품 사례가 이거죠. 자전거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도금한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실과 이상을 비교한 거예요. 비행 자동차. 우리가 이제 아에로모빌이라고 하는데 이거죠. 아에로모빌. 날아다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머드팩, 마사지팩 이런 겁니다. 기존의 진흙은 그냥 뭐 도자기나 만들 때 쓰는 거다 했는데 이제 이 진흙에 아주 미세한 미네랄이나 피부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하니까 그걸로 이제 얼굴에 팩을 하면 피부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 마스크 팩이 대유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모방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끼리 코가 있어요. 이 코끼리 코 모양을 닮은 청소기 뭐예요? 관이죠. 청소기 관, 청소기 먼지를 받아들이는 그 관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 코를 닮은 로봇도 나왔죠. 아니면 문어다리 로봇 이렇게 해서 옥토봇이라고 하는데 이 문어다리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뻘, 접착력이 강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뭘 붙여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자연 모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창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입으면 날 수 있는 옷, 이런 날다람쥐 형태의 윙슈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연을 모방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F 소설이죠. 이런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잠수함이나 와치폰,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다 유명한 소위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한 아이디어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좋네 하는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조금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한 과학적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기술들을 생산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투더퓨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80년대의 그런 영화나 이런 SF 영화를 보면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기술들이 거기에 이미 30년 전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뭐 여기 SF 작가 3명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 소설이 베른이라는 작가나 웰스라는 작가가 만든 소설책의 아이디어가 뭐 108개가 나왔고 웰스의 거는 86개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중에 실현된 실현율이 뭐 60%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줄 베른이 1870년에 쓴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그 소설에 노틸러스라고 하는 잠수함이 등장합니다. 이게 1914년부터 1918년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잠수함으로 이렇게 상용화되었죠. 그리고 1940년대에 딕 트레이시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나온 이 소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주인공 딕 트레이시가 손목시계형 통신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와치, 스마트워치 같은 기능을 하는 요것들을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009년에 LG에서 와치폰이라는 형태로 출시하기도 했고, 소니나 이거 같은 와치폰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동영상이나 아니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용과 그 다음에 유해한 효과를 대비시켜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 어느 정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있는데, 좋은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쁜 기능에다가 들어간 돈을 더해서 좋은 기능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술이 도입된 시스템들은 이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 시스템의 이상성을 높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유용한 기능이 많아져야 되겠죠. 유용한 기능이 많아지면서 비용이나 또는 유해한 나쁜 효과는 줄어들면 커지겠죠. 그죠? 이상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볼펜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기능이 증가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필기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볼펜 촉 근처에 유리 손가락으로 짚는 부분에다가 이제 LED를 결합하는 식으로 해서 LED 볼펜이 이제 발명이 된 거예요. 어두우면 쓰기가 어려웠잖아요. 뭐라고 쓰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요. 농촌 인구가 뭐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귀농이라고 하는 그런 장려 정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 농촌 마을의 어떤 구판장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농촌에 있는 뭐 학교나 아니면 이런 매장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상성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출이 감소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결국 뭐예요? 그 구판장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줄이자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인력을 빼서 줄여서 또는 빼서 무인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무인 카페 같은 것이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감하기라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화나 체험, 그리고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에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절차를 수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공감하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용자를 관찰을 해서 또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하고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